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 웬만하면 법원에 대해서 아무도 비판 안 하는데 그렇죠. 어제 제가 박은정 의원 만나보니까 지기현 판사 비판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네. 우리 다 알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100번 양보해서 그 지금까지 맨날 사람 구속시킨 날로 해오다가 하필 윤석열 아니 윤석열이 장발장이에요? 어디 뭐 빠음치다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피고인의 이익으로 지금까지 수백 명 수천 명 다 진짜 때려 맞으라고 구속시켜놓고 그러니까. 윤석열만 너 정말 불쌍하구나. 너 시간으로 해야지. 원포인트로 풀어준 거야.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럼 그렇게 다 칩시다. 좋아 그렇게 다 앞으로 시간으로 합시다. 그럼 다른 사람 다 시간으로 해줘야죠. 다음날 그럼 대검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야 다른 놈들은 다 날로 해. 이게 원포인트 윤석열 구속 지금 석방해 준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황당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해주고 딴 사람들은 다 싹 다 야 다시 옛날로 다시 날로, 돌아가. 날로 그렇죠. 예, 어디 이런 무도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대검이 진짜 국민은 진짜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이 뭐라 하거나 말거나 자 우리는 원포인트로 윤석열 하나만 봐준다. 그렇죠. 그럼요. 나머지는 싹 다 안 봐준다. 대놓고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말로 제 주변에 이제 어떤 법조인들도 취재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를 정말 좀 과격한 표현이면 야 윤석열 하면 사람이고 다른 시민들은 개돼지냐?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날로 계산해서 다 잡아놨어요. 윤석열만 얼마나 불쌍한 시민이면 시간으로 똑 쪼개서 그것도 취소를 해줍니까? 내란범인데.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애당초 이제 대검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누구도 이걸 납득할 수 없고 지기현 판사도 그러니까 법원도 웬만하면 사람들이 법원 안 건드리는데 네. 이런 식의 판단했기 때문에 네. 이미 선민의식 특권층 그리고 체리피커 같은 원포인트 지금 석방을 해준 거예요. 요 그러니까.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이거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그래서 해체를 시켜야 된다. 해체 정도의 예. 지금 대변혁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올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해야 돼요 이제. 지금 보면 김용현, 명태균, 김영선 이 세 명이 구속 취소 청구했잖아요. 저는 취소해 주세요 빨리. 네? 풀어줘. 풀어줘. 내가 봤을 때 네. 윤석열에 비하면 술한 맛이야. 순한 맛. 김영선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아니 그 사람 공천 받고 싶은 거 자기 마음 아닙니까? 인지상정이죠. 네. 공천 좀 받겠다고 여사한테 줄 댔어. 능력 있는 거지. 안 그래요? 내가 옛날에 삼성 이재용이 네. 최순실이 실세인 거 알고 혼자 거기서 줄 댔잖아요. 줄 됐죠. 물론 걸려서 그런 거지. 냉정해 보세요. 능력 있는 정보력이 건 아주 대단한 능력 있는 거죠. 칭찬해줘야 돼요. 김영선이 잘못한 거는 뛰어난 정치인인 거야. 네, 내가 뛰어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지. 헛물 켜지 않고 제대로 네, 찍었으니까. 네. 김건희한테 됐잖아. 지금 풀어줘. 네. 풀어주십시오. 뭐합니까? 법은 뭐예요 도대체? 대검 뭐합니까? 명태균 풀어줘. 명태균 얼마나 훌륭한 통계학자예요. 여의도에서 딱 딴 거 때려 맞춰. 너는 장님무사다. 비유법도 사람 그러니까. 관상도 잘 보고 이 사람이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했어요. 윤석열이 비하면 아무것도 안 해. 풀어주세요 빨리. 풀어줘. 네, 법 평등하게. 예. 윤석열보다 강자 한 명도 없어요. 네. 다 장발장이야 이 사람들. 그러니까. 네. 뭐 합니까 법원? 인권의 보루가 도대체 뭐 하냐고요. 빨리 풀어줘야지. 아유 정말 아사리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치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그 이후에 완전히 멈춰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앞서 저희가 박지원 의원님하고도 살펴봤는데 이 민감국가 지정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제 피지가 나오긴 했는데 이제 보도자료 외교부에서 이제 에너지 쪽 이제 산하기가 뭐 소프트웨어 문제다 뭐 또는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이제 개발자들이 뭘 갖고 나오려다가 이제 했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외교부가 일단 해명이 너무 늦어요. 이 보도 나온 게 이제 3월 10일인데 한 7, 8일 지날 정도로 이걸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조태열 장관은 뭐 비공식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뭐 이건 아니었다고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4월 15일이면 이거 발효됩니다.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풀어야 되는 거고 외교부에서 이게 나중에 논란이 되고 지금 야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뒷수습을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민간 국가 지정된 거 국가들 보시잖아요. 대부분 뭐 시리아, 이란, 예, 그러니까 핵무기 사용하고 뭐 쿠바, 뭐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 아닙니까? 이스라엘 다 그런 나라들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거나 내지는 미국이 봤을 때 테러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주로 지정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우방인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여기 주둔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민간국가 지정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이게 단순히 그 기술적인 테크니션 어떤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취재를 좀 하고 이게 있는데 왜 지정을 했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왜냐면은 이 지정이 되면 일단 원자력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 분야 교류가 좀 제한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왜 지정했느냐? 이게 사실 핵무기 만들려고 해서 지정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이 민간 국가로 지정돼 있는 나라들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 대만, 이스라엘, 이란, 북한, 러시아 뭐 이런 나라거든요. 다 핵무기 만들거나 혹은 전쟁을 내전 중이거나 뭐 그런 국가고 외신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로이터 통신 핵무기 개발 가능성 논의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계엄 선포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계엄 선포 이후에 그리고 1월에 이게 지정을 한 그죠. 거거든요. 그죠. 바이든 정부에서 계엄 선포 이후에 얘네들은 핵무기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정한 거다라는 저는 그렇게 보고 해외 외신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계엄하고 난 다음에 실권자 누구냐라고 봤을 때 뭐 노상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어떤 사람이에요? 완전 핵무장론자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핵무장론자예요. 이분 그 국방부 장관 청문회 당시에도 모든 길은 열려 있다. 이렇게 취지로 얘기했고 계속 그 주장을 고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엄 이후에 한국이 핵무장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한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입니다. 사실. 그렇죠. 네. 말씀 주신 대로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여기 SCL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테러 국가, 테러 지원국은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 뭐 이런 6개 나라가 되어 있고 그밖에 다른 나라들 우리는 여기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한국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카자흐, 우즈벡, 한국 요 카테고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맞는 정말 거냐? 생경하죠. 에? 생경한 우리 그런 좀 다른 나라들이라고 알고 네. 있었는데 이 나라들이라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우리 같이 묶인 거예요 지금 북중러인 줄 알았더니 북중한이야. 네?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러나 지역의 불안정이나 핵 확산이 그러니까 핵 확산이 될 걸로 보이는 나라들 그렇죠. 그런 민감한 나라들을 이제 묶어놓은 건데. 뭐 물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무슨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런 것처럼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이것은 그동안 핵무장론을 주장해왔던 여권 관계자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대학 했었죠. 강연에서. 그러니까 얘네들 진짜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정말 한 거죠. 그래서 한 건데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핵무장을 하면 우리는 망해요. 망합니다. 네, 바로 제재당하면 네. 우리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개방형 수출 국가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은 바로 미국에 보이콧 들어오면 제재 들어오는 순간에 경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핵무장론자들을 무조건 비판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일리가 있는 부분도 나름의 있는데, 입장이 있는 거니까. 예, 저는 그 사람들에게 요구한 거면 방법론을 제시하라고. 아니 핵무장 좋죠. 집에 벤츠 타면서 타워팰리스 살고 해외여행 자주 가고 돈 펑펑 쓰면 좋아요. 자 돈을 벌어오는 방법을 제시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누구나 펑펑 쓰고 사면 좋아요. 카드 한 달에 1,000만 원 쓰면 좋아. 근데 1,000만 원을 채울 만한 벌이를 해올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합법적인 방법으로. 근데 당장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바로 감옥 들어갑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거를 핵무장을 한다는 거는 핵을 무장한다고 무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상임이사국들 뭐 중국, 러시아, 미국, 합법적 프랑스 갖고 있는 나라들 있죠. 그 사람들 어떻게 갖고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참전국, 승전국 아닙니까 일종의 내지는 이제 히틀러랑 싸웠던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무기를 보유하고 군축 협상하면서 다른 나라 찍어 누른 거예요. 그거는 국제 질서에서 체스판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성된 질서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회를 잡거나 내지는 이 평시에서 이거를 발전하려면 다른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지. 이거를 앞으로만 핵무장 말하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나라에 역설적으로 핵무장을 더디게 하는 놈들이에요. 이게 나라 망하게 할 때 하는 소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 한반도 비핵화가 기본적인 우리 총 노선입니다. 서로 남도 북이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동등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제 규모도 북한 수준으로 내려가야 돼요. 북한 국제사회에서 제재받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하려면 이게 국제사회가 무역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맨날 밀수하고 뭐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살잖아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국 거예요. 의존도가 높고. 근데 이렇게 되면 한미 동맹도 깨져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가 동맹을 70년 한미 동맹을 깨면서까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규정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하고 그리고 더 이상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살지 않겠다. 그럼 우리는 40년대 30년대 농업국가로 돌아가야 돼요. AI 시대에. 예? 그거를 할 거냐, 핵 확산을 하면서 이 미련한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당장 그 AI 전문가들 미국 가는데 제약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관련해서 그 한국 핵정책학회가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정책여부 용역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일단 우리가 핵 확산을 하게 되면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서 배제돼서 반도체, AI, 우주 산업 이런 첨단 산업에 필요한 기술 장비 확보가 안 된다. 제약, 화학, 생명공학 이 산업 수출도 제한된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주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주요 은행들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국제결제망 여기에도 막혀요. 어디가 이랬습니까? 북한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이 이랬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대금 거래가 막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의 자본이 한국에 왔다가 싹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코스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완전히 나라 망하자는 것을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인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할 거냐? 난 이런 나라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국내용 소위 말해서 국내용 정말 무책임한 선동용으로 맞습니다. 핵무장 던지고 사람들이 뒤에서는 그럼 so what? 이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조선은 어떻게 할 건데?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건데? 금융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법론 제시하는 선동이에요, 그냥. 맞아요. 핵 확산 하자는 것은 우리도 북한 되자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북한을 싫어하고 맨날 종북좌파라며 그러면서 북한하고 똑같은 처지의 대한민국의 경제 지금 세계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세계 5위권 국방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야 우리도 핵 확산해가지고 북한처럼 가난하게 살자 이 말이 됩니까? 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거를 진짜 제가 가끔 보수 패널들이 저한테 막 핵 확산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핵무기 갖자. 진짜 멍청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핵무장하자. 무식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니까 외통위 한국핵정책학회에서 싹 정리를 했어요. 국제 신용 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 반도체, 전자, 자동차 이런 산업들도 싹 다 우리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토록 주장에 맞이하는 원자력, 지금 방금 말씀하신 원자력 발전 중단, 원전 산업도 붕괴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휴, 답답해서 제가 핵 쭉쭉 갖는 거 읽었습니다. 멋지죠. 그 일감으로 딱 들었을 때 우리도 핵무장했어? 우리도 핵탄도 있어? 멋지다. 우리 강하다. 이게 보수 쪽에 먹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한동훈 그 전 대표가 그렇죠. 지금 핵 확산론 다시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한동훈 측에서는 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느냐를 고민하더라고요. 기자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메시지를 내셔야지. 그러니까 중도층을 잡든 어떤 포지션을 다른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네. 뭐 애매하게 완전 보수도 아니고 또 보수의 마음을 또 다른 방향으로 사고 싶어서 핵 확산론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럴 땐 이 말하고 저럴 때 저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은 핵은 필요 없다. 어제 페이스북 올린 거 보니까 이거를 핵을 갖자는 건지 안 갖자는 건지 한동훈?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왔던 우리가 3회 독했던 그 책에. 국민이 먼저입니다. 똑같아요. 거기에 핵 확산 나와요? 아니 거긴 안 나오는데 어제 페이스북 보면 핵이 먼저인지 비핵이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페이스북 보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재처리가 먼저다. 핵 재처리 이제 시설 하는 거 그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 뭐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뭐 사실 전환길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설이 있어서 제가 뭐 무슨 솔직히 말해서 언급할 가치를 못 느낍니다. 네. 전환길 깨고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입이 아파가지고 제철 시설 제가 다음에 한번 얘기해줄게요. 네. 이것도 들으려면 좀 지지율이 돼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네. 참고로 하나만 말하면 일본이 제철 시설이 있는데 해체하고 있어요. 해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과 리스크가 너무 커서 그냥 제철 시설 하는 게 뭐 기술적으로는 우리 자동차 갖기 전에 오토바이 한 대 있으면 좋지 않아? 이런 거거든요. 네. 오토바이 그냥 날로 옵니까? 오일 갈아주고 기름 넣어야 되고 게다가 핵은 그런 어떤 소모품이 아니에요. 네. 들고 있으면 계속 리스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방사능 때문에. 그렇죠. 일본도 그래서 제철 시설을 지금 줄이고 있다니까요. 네. 해체 중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것은 그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비판을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북미 이 관계를 풀기 위해서 핵군축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럴 때 한반도는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패싱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그 돌파구를 마련할지 저는 이건 차기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고 관련해서 뭐 핵 확산 이게 우리의 무슨 뭐 미래의 비전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신문만 봐도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금 용감한 기자들의 뜨거운 취재 내용 저희가 잘 들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디 다녀와서 무슨 얘기 해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진짜 한 고비를 넘겨야죠.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만나야죠. 다음 네. 주는 좀 새로운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면하고 만납시다. 그러니까요. 네. 네. 파면하고 만나서 파면하고 여기 파라곤에 이제 네. 홍준표 김문수 캠프 차려주고 여기 올라오면서 쓱 한번 들러서 취재해서 네. 자 오늘부터 대선 캠프 파라곤에 네. 지금 김문수 네. 캠프, 네, 홍준표 캠프. 요 등등 여기 이제 이미 있죠. 이미 있죠. 이미. 점조직처럼 이제 예.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차리면 우리랑 같은 대열에 살고 있네. 여기 뭐 이렇게 층간소음 좀 심하시면 들어보세요. 회의하고 있어요. 이번에 회의하고 있어요? 핵무장론 1번으로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공약 지금 개발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옆방에서 지금 공약 개발하고 있구나. 네, 그럼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말을 해줘야지. 네.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옆으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전환기를 깨고 와라. 예, 전환기는 깨고 와라. 전환기 한동훈 설이 전환기를 굉장히 깨고 와라. 유력하게 또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전환기 전환기 출마한대요? 출마설. 재밌지만 대선 출마? 대선 그러니까 출마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아니 김건희 씨 출마설도 있던데. 그 얘기도 굉장히 강하게 있죠. 왜냐면 진짜예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이제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가 출마하려고 했다라는 게 사실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역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찝혀 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광주였다가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강남 병까지 왔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른 의원들도 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여권 내 그 어떤 인사도 그렇게 인식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강남병 실제로도 굉장히 늦게 공천이 됐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출마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러니까 또 지금도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전환기 출마설 다음 주에 제가 한번 준비해 올게요. 근데 진짜 뻥 아닌 게 네. 사장 남천동에서 그걸 좀 5% 나왔죠, 5%. 예, 약간 네. 이렇게 약간 농담처럼 다뤘더라고요. 네, 근데 그 김건희 설은 제가 사실은 대선은 이거는 좀 난센스죠. 사실 네, 지금 나와도 이제 지는 거거든요. 네. 김건희가 나오면 이제 누굴 잡아먹으려고 하나 요걸 봐야 되는데 전환기 설은 생각보다 일리가 있는 게 그 손현보 목사 있죠. 네네네. 세이브 코리아. 그 아드님이 손영광 씨, 그 울산대 교수. 네. 그래갖고 그분이 그 꿈이 대통령이라는. 네, 손현보 목사가 동네방네 갈 때마다 말하고 다녀요 지금. 우리 아들을 꿈이 대통령이다. 대통령 시킨다. 그 손영광 씨가 서울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도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행동하는 연금 정치 뭐 청년위원회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랑 만났는데 행동하는 그 대표가 손영광 씨야. 아무도 손현보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때 세이브 코리아 막 시위하고 있을 때예요 한참. 근데 그쪽하고 연동되는 게 세이브 코리아 전환기까지 가잖아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전환기를 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고민인 건 뭐냐면 흥행이에요. 흥행. 이 상태에서 대선 붙잖아요. 100% 깨집니다 그냥. 그리고 지금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그 내란숙에 이제 풀려난 다음에 탄핵되면 승복한다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비틀거리다가 그냥 완패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전국단위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있죠. 이런 것도 갖다 써. 국민경선 뭐 광주에서 뭐 옛날에 2002년에 그 신화 만들듯이 전환기를 투입시켜서
이제 광주 무슨 경선 해가지고 전환길이 또 집회에서 입은 뚫려가지고 말은 많이 했어요. 뭐 노무현을 존경한다. DJ는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지금 뭐 일설에는 제가 들은 첩보는 5.18 그쪽 가서 뭐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흥행이 될 거 아니에요. 구급하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후보로 참여해서 국민의힘 전체 경선에 참여하면 흥행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서 상황을 보고 전환기를 내세워서 이재명을 잡겠다. 뭐 이런 지금 이게 공상과학 같은 거 하는데 김문수보단 낫지 않겠냐. 지금 이거예요. 그 설득력 있죠. 네. 그 다른 김문수보다 신당을 만들어서 그 합치겠다. 그럴 이런 수 있죠. 것도 하나의 구상인 것 같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데. 아니 일단 내가 몰라. 아니 그 목표가 네.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그렇죠. 사실은 네. 대권을 정말 가지겠다, 정말 다음 정권을 가지겠다라기보다는 그렇죠. 당권 싸움이다라고 보면 이해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흥행이다.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흥행 요소로 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우리 언론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고 된다. 생각해요. 당연하죠. 언론들이 그러니까 얘기되는 거하고 얘기되지 않는 거 아무거나 막 다 쓰지 말고 제대로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걸러서 보도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두 분 무려 11분이나 넘도록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파면하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파면하고 뵙시다. 예.